삼국지 원소의 부하로 그 명성에 비해 오늘날 컨텐츠 요청이 많은 인물이 있으니 순우경입니다. 오늘 손찬이 형은 순우경에 대해 탐구해 보겠습니다. 순우경의 자는 중간이니 이런 어중간한 인물들 컨텐츠는 요청이 들어오면 참 난감합니다. 과거 엄베코 같은 경우도 10분짜리를 만들었는데 100회 특집 제갈량 24분짜리보다 어려웠습니다. 일단 순우경의 캐릭터는 시키는 거 묵묵히 하는 과묵한 무장이다. 순우경이 뭔가 정치적 행위를 했다, 말을 했다 나오는 게 협천자 반대할 때 사실 이것도 그저 곽도의 지론에 동조한 것으로 보이고, 조조한테 사로잡혔을 때 조조가 면식 있는 패장한테 묻는 말 있죠. 진궁한테도 물었었고 순우경도 한때 같이 팔교를 했었으니 구면이었다. 조조가 순우경한테 왜 이렇게 되었냐 물으니 모든 게 하늘의 뜻이다 이거밖에 전해지지가 않아요. 사실 조조가 왜 이런 질문을 했느냐, 이건 조조와 저수하고의 담화에서 그 힌트가 있는데 답정너입니다. 주인을 잘못했겠다 하고 충성한다 해라, 그러면 살려줄게. 물론 저수한테는 네가 주인을 잘못했겠다 본인이 먼저 원하는 답을 말해버립니다. 순우경은 순우씨죠. 복성인 인물들은 형을 붙이면 재밌습니다. 손찬이 형부터 해서 갈량이 형, 이 형도 우경이 형입니다. 순우경이 예주 영천군 출신이죠. 보통 순우씨가 대선까지는 아니어도 그 청주 쪽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선조가 영천에 자리 잡은 배경은 기록이 없어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순우씨가 원래 하나라 때 관주강씨에서 나왔다 되어 있거든요. 이들이 이후 순우성의 자리를 잡고 주의 제후국으로서 순우국이 되었다. 주나라의 크고 작은 제후국이 100개가 넘었습니다. 소국이라 그러죠. 중세 유럽으로 치면 공국, 백장령 이런 거. 당시에 보통 나라가 망하고 그 귀족들이 나라 이름을 성씨로 쓰는 경우가 많았어요. 나라는 망했지만 자기가 그 나라 귀족이었다 이 말이죠. 순우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우국이 망하고 귀족들이 순우씨로 살아갔다. 그런데 이 무대가 다 청주 일대예요. 그래서 순우경이 영천 출신이라는 건 무언가 배경이 있을 건데 기록이 없기 때문에 아쉽습니다. 순우경은 서원 8교위 중에서도 우교위 출신입니다. 서원 8교위는 사실상 십상시의 사조직이에요. 영제이명으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그 수장 상군교위가 건석이었습니다. 건석이 환관임에도 힘이 세다 그러죠. 당시 8교위 체제를 보면 상군교위 건석 밑에 중군교위 원소가 있고 전군교위에 조조가 있었죠. 참고로 8교위 중에 조융도 있는데 이 조융이 나중에 조조 밑에 그 조융일 거예요. 조융이 배가 엄청 나온 대식가라 예영이 인평을 주방장 정도만 딱 맞다 하는 그 조융이죠. 이어 동탁이 정권을 잡고 소재를 폐위하려 하는 과정에서 원소한테 먼저 이 문제를 물어봅니다. 원소가 저 말고 우리 숙부 그 원해한테 물어보시죠. 원해가 당시 태부였거든요. 그런데 원해가 이걸 승낙해버리죠. 태부가 황제의 스승인데 사실 이 원해가 좀 기회주의자입니다. 말이 좋아 외결영준 내부 환관이지 이리저리 줄타다 나중에 결국 멸문되는 거죠. 원해가 패제를 승낙하자 원소는 기주로 도망가 버리는데요. 순우경은 이때 원소를 따라 원소의 부장이 되었다. 195년 저수가 원소한테 협천자를 강권하죠. 이전에 당시 원소의 세력구들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저수와 전풍 같은 기주 호족들이 있었고 곽도와 순우경 같은 영천 식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사실상 세력이 없는 형주 출신 봉기가 중간자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원소도 힘의 균형을 생각해서 봉기를 가장 많이 밀어줬죠. 암튼 저수가 어편을 황궁으로 삼아서 천자를 옹립하여 제후들을 호령해야 된다. 이에 영천 출신 곽도와 순우경이 편먹고 반대를 하는 겁니다. 한왕실은 이미 끝났다. 괜히 황제 데리고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복종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거역해서 역적 소리 들을 수도 없지 않느냐. 원소는 기본적으로 동탁이 세운 유협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협천자 문제를 보류했다. 동탁뿐만 아니라 유변이 제위에 오르기 전에 환관들도 유협을 밀었습니다. 하진이랑 사이가 어긋났기 때문이었죠. 이렇게 많은 이유로 원소는 유협을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당시 원소군의 군권은 저수가 총지휘를 하고 있었는데 그 영천 식구들한테 사실상 군권을 빼앗기는 사태가 일어납니다. 원소가 조조를 치려하자 저수와 전풍이 반대하죠. 이에 곽도가 옳았구나. 병서에 따르면 1250이다. 10배면 포위 가능하고 5배면 공격 가능할 만하다. 그러면서 참언하는 거죠. 군에서의 저수의 위세가 너무 크다. 게다가 내정까지 관여하고 있으니 이러다 나중에 사고납니다. 이에 원소는 군의 지휘권을 저수, 곽도, 순우경에게 분할해버립니다. 저수 입장에서는 3대2죠. 사실상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장을 하고 있는데 회장이 회사를 나눠서 새로운 사장 2명을 뽑은 거예요. 그것도 사이가 나쁜 적대적 라인의 사람들을 뽑은 거죠. 실질적으로 저수의 군부의 의사결정권을 제한한 겁니다. 저수는 어차피 망했다.
재산을 형제들한테 다 나눠주고 자포자기합니다. 사실상 곽도와 순우경 체제로 관도대전이 흘러가는 거예요. 물론 저수는 그래도 애정이 남았는지 계속 간언을 합니다. 원소는 먼저 요충지 점령을 위해 동군을 치죠. 여기 태수가 유연입니다. 정확하게는 원소가 동군 백마연을 공격해서 점령하려 한 겁니다. 이때 저수, 알량, 곽도, 순우경이 이 백마 전투에 참전했는데 저수가 간언하는 거죠. 알량한테 군을 맡기면 안 된다. 당연히 말 안 듣죠. 순유는 형세를 보고는 알량이 구멍이구나. 정면을 돌파하지 말고 후미를 치는 척하면서 날랜 경무장을 한 정예로 기습하시라. 이 알량이 관우한테 끔사나는 거고 순우경도 퇴각합니다. 그런데 백마에서 조조가 이겼는데 더 아래쪽인 관도에서 자웅이 겨뤄지죠. 이건 조조가 백마연 일대를 그냥 포기해서 그런 겁니다. 일단 기세만 잡고 방어선을 뒤로 물은 거예요. 원소는 이윽고 황하를 건너려 하니, 참고로 이 연진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황하를 건너는 포구였는데 지금은 물이 이쪽으로 흐르진 않아요. 저수가 도하를 반대하지만 당연히 듣지 않죠. 사직합니다. 원소는 저수의 남은 병권도 곽도한테 다 위임해버리는 거죠. 두 세력은 관도에서 대치하는데 당시 이 싸움의 관건은 보급이었습니다. 상호 간의 치중 테러가 치열했던 걸로 보여요. 임준이 고안한 치중 보호대열도 이때 나오는 겁니다. 당시 원소군에서 관도로의 물자 이동, 치중을 담당한 게 바로 순우경이에요. 사직한 저수가 그래도 계속 간언을 합니다. 순우경 외 잡장들과 일만으로는 불안하다. 장기를 투입시켜서 호위하게 하자. 이때 저수는 이미 원소에 눈밖에 난 상태라 이 간언도 묵살당합니다. 치중의 이동 경로와 주둔지는 1급 군사기밀이에요. 이걸 허유가 조조군에 발설을 하는데 당시 신배가 업을 지켰죠. 허유의 집안에서 불법을 저질렀다가 신배한테 걸렸다. 신배가 이걸 모른 척할 리가 없죠. 이에 허유가 이 전쟁이 끝나면 난 나락이구나. 조조 편에 붙어버린 겁니다. 조조한테 이 기밀을 불었을 때도 조조 진영 대부분은 믿지 않았어요. 이건 계책이다. 수녀와 가우만이 사실일 것이다. 이렇게 오소습격 작전이 실행됩니다. 조조는 조홍한테 본진을 맡기고 정예 5천을 꾸려 야간에 출병합니다. 당시 원소군의 암구호를 확보하여 병사들에게 알리고 병사들의 말소리가 새어나갈까봐 입에 나무 막대를 물게 했다 하죠. 이렇게 아침이 다가올 무렵에 조조군은 오소에 도착합니다. 당시 원소는 양무에서 관도로 내려온 상태였는데 사실 이건 좀 고찰을 해봐야 돼요. 원소가 이미 양무에 수십 리짜리 진영을 구축해놨거든요. 관도로 원소군이 내려간 건 맞는데 원소 본인도 관도까지 갔느냐. 2차 창작물에서는 원소랑 조조가 직접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니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이게 퇴각작전이 설명이 안 됩니다. 당시 저수, 신배의 아들들 이런 애들만 잡히고 원소의 군대가 괴멸하여 조조군이 이들을 생매장하였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소랑 원담은 추격에 피해받지 않고 무사히 퇴각하거든요. 보통 이런 큰 전쟁에서의 퇴각작전에서는 군주와 정예병들이 뒤에 남습니다. 완에서의 조조도 그랬고 합비에서의 송건도 그랬어요. 그래야 피해를 현격하게 줄일 수 있고 본대 자체가 괴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원소가 병사들을 버리고 도망갔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원소가 퇴각작전을 행할 수 없는 장소에 있지 않았나 추측합니다. 총대장으로서 퇴각작전을 행할 생각 없이 그냥 내뺀 거라 하더라도 원소가 관도에 있었으면 사실상 쉽게 퇴각하기가 어렵거든요. 뭐 양무와 관도가 어차피 지척이라서 다른 건 사실상 큰 의미는 없지만 퇴각 시에는 반나절 차이가 나는 거리라 그렇습니다. 암튼 오소가 원소 본영 북으로 40리라 되어 있거든요. 서로 간 진영을 10리 밖에 쳤다고 하면 조조와의 거리는 50리 정도로 볼 수 있겠고 당시 한나라 도량형에서 1리는 약 400m였으니 2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우리 예전에 군대에서 행군하면 보통 30km, 32km 걷죠. 이게 시가지 행군 기준으로 딱 9시간 컷이거든요. 보통 강행군이 시속 5km라 그러는데 기도 빈익을 유지하려면 당시 사정상 강행군은 안 됐을 것이고 딱 밤에 출발해서 동트기 전에 도착할 그 정도 거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조조가 이걸 진짜 들키지 않고 당도했습니다. 소설 연희에서는 순우경이 술 먹고 자빠져 있었다 되어 있는데 당연히 아니고요. 순우경은 바로 파발을 띄우고 조조군을 관찰합니다. 당시 순우경의 병력이 1만, 조조군은 5천이었으니 순우경은 적의 병력이 적다 판단하고 요새를 나와 요격을 택해요. 그런데 한번 싸워보니까 안 되겠는 거죠. 저수가 한 마리 있어요. 북곡, 즉 기주군은 싸움을 못하고 남쪽의 병사들은 싸움을 잘한다. 물자는 우리가 우위이니 존버해야 되는 거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전투의 경험 때문입니다. 당시 원소군은 공손찬을 토벌한 것 외에는 큰 전투 경험이 없었죠. 뭐 원담의 병사들이야 청주에서 병력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싸웠지만 조조군 같은 경우에는 여포, 도겸, 장수, 유비부터 해서 내내 싸움만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5천 정예를 뽑아온 거예요. 당연히 기세에서 안 되는 겁니다. 순우경이 화들짝 놀라 군을 진영 안으로 물립니다. 이때서야 원소가 오소습격의 보고를 받아
받아요. 강행군으로도 반나절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이때 곽도가 계책을 내니 조조의 본진을 털자. 장합은 안된다. 이대로라면 순우경은 100% 털릴 거고 조조 본진도 우리가 털 수 있을 거라 장담할 수 없다. 즉 장합은 오소를 구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곽도는 조옹이 지키는 본진을 쳐야 한다 했고, 여기서 원소의 의사결정에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곽도와 장합의 간언을 원소가 나름 짬뽕해서 양쪽의 병력을 보낸 건데 짬뽕의 비율이 잘못되었다. 사실상 곽도의 계책에 가까운 비율을 택합니다. 경무장 기병대를 오소로 보내고 중군은 조조의 본진으로 보내버립니다. 이때 오소가 털리더라도 조조를 사로잡을 각오로 본대를 오소로 보내서 포위를 했으면 좀 결과가 달랐지 않았겠느냐. 조조가 직접 출병한 걸 이때 원소가 알았거든요. 조조가 있는 오소의 병사를 몰빵하고 조조의 본진 쪽에는 견제용 소수병력이면 충분했다 봅니다. 참고로 여긴 매복이 가능한 지형은 아닙니다. 서로 토산을 만들어 싸웠다 하는 거 보면 그냥 평지예요. 오소가 털리고 조조 본진을 털러간 장합, 고람까지 항복을 해버리니까 원소군이 사기가 땅에 떨어지고 와야 된 거거든요. 게다가 조조군이 분전할 때 원소군의 경기병대가 도착했습니다. 경기병이라 빨리 도착한 건데 반대로 말하면 경기병을 보냈으니 경기병만으로는 사실상 포위는 불가하죠. 실제로 이 경기병도 조조군의 분전에 털립니다. 조조가 병력을 나눠서 전방의 순우경과 후방의 경기병대를 동시 공격했다 보이는데, 코에이 삼국지에 나오는 분기 뭐 이런 거 있죠. 사기 기술. 그러니까 경기병으로 조조의 정예와 맞닥뜨릴 게 아니라 퇴로를 견제해서 시간을 끌고 중군으로 포위를 하는 게 상식이었다. 이게 사실 곽도의 대전략과 일치하거든요. 환군하는 조조를 조지자. 근데 그 방법이 틀린 겁니다. 곽도는 조조의 본진을 빼앗자는 건데 장한 말대로 조옹과 순유가 지키는 본진이 쉽게 털릴 곳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면에 오소의 조조군은 야간행군에 종일 분전했기 때문에 너덜너덜해진 상태였겠죠. 순우경이 그냥 항복한 게 아니고 끝까지 싸우다가 진 거니까. 전술했듯이 오소가 털렸다는 소식을 들은 장합, 고람은 조옹한테 항복해버립니다. 조옹은 이를 의심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려다 순유가 진짜 항복이 맞다, 이에 항복을 받아들이니 장합은 조조군에 투항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 오소 습격작전은 조조한테도 도박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오소 작전 2달 전에 조조는 보급 문제 때문에 허도로 퇴각하려 했습니다. 후일 강유의 대위 작계죠. 문을 열고 적을 유인하여 전멸시킨다. 조조한테는 뾰족한 방도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순욱한테 퇴각 작전을 물어봤는데 순욱이 퇴각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그러죠. 님 어차피 지금 마무리 못 짓고 허도로 병력 빼면 그냥 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소 습격 작전은 허유와 곽도의 뻘짓으로 터진 조조의 잭팟이에요. 여기서 곽과의 십승론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제6조 덕승, 원소의 부하들은 돈과 거칠애로 명성을 얻은 자들이다. 허유 얘기하는 거예요. 허유 집안 식구들이 불법을 저지르다 신배한테 구금되고 이 때문에 허유가 조조한테 갈아탄 거죠. 제8조 명승, 원소의 부하들은 지들끼리 참언하기 일수다. 곽도 얘기하는 겁니다. 순우경은 사로잡혀서 코가 베입니다. 그런데 이게 순우경의 처형과는 상관없어요. 조조는 순우경과 그의 부곡 1천여 명의 코를 베어 원소군에게 보냈다. 일종의 심리전이죠. 실제로 조조는 순우경을 살려두려 했습니다. 그런데 허유가 순우경이 코를 베인 원한을 잊을 리 있겠느냐. 조조가 일리가 있다 해서 순우경을 베어버립니다. 참고로 이때 전방에서 악진이 고군분투했거든요. 악진군 소속 포로였을 거예요. 순우경을 평가할 요소는 많지 않습니다. 간언이라 해봤자 협천자 반대한 것밖에 없어요. 소설 연의에서 바보로 만들어놨고 원소의 판단 미스로 골로 간 것도 많은데 열전을 남기기엔 임팩트가 없는 것도 맞죠. 그의 열전이 없는 이유입니다. 보통 이름값 있는 장수들이라면 오소를 방어하는 상황에서 분명 적들이 야습을 할 수 있다 조치를 해놨을 겁니다. 만총처럼 말이죠. 오늘 바람이 사나우니 불지르기 딱 좋은 날이다. 적들이 야습을 할 것이다. 복병을 나서 오곤을 도로 집에 돌려보내죠. 오늘도 평화로운 역경로에서 오침 중인 손찬이 형을 공손범이 깨우며 이르니 순우경이야말로 묵묵히 자신의 임무만을 수행한 장수 중의 장수여. 원소의 부하들이 서로 참언하기 바빴으나 순우경만큼은 그렇지 않았어. 이에 손찬이 형이 손을 내저으며 그것이 문제요. 순우경이 비록 인간관계가 좋았을지언정 협천자 반대에 동조한 것 외엔 주군에게 한 그 어떤 가난도 기록에 남아있지 않소. 원소의 새 도둑 중 작전을 가난하지 않은 자가 순우경 말고 또 있어. 시키는 일만 한다면 한낱 부국장과 다른 게 무엇이란 말이여. 이에 공손범이 질세라. 그래도 참언하길 일삼는 곽도보단 낫지 않소. 손찬이 형이 다시 답하길 곽도의 발언 역시 일리가 없는 건 아니오. 삼략을 인용하여 신하가 군주에 버금가는 권력을 쥐는 것은 망조이다. 저수는 내정과 군부 모두를 장악하고 있으니 이게 될 말이냐 하여서 비록 저수가
부하가 충신의 기재라 할지라도 권력의 집중은 다른 부하들의 불만을 낳고 이는 조직의 와해를 낳는 법이요. 이에 공손범이 기다렸다는 듯이 내 장군에게 할 말이 있어. 고구마와 해바라기 씨는 그 시장가가 다르고 조 장군과 나의 녹질이 이렇게 다르니 불만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요. 이에 손찬이 형이 대화 중 또 속았음을 깨닫고는 꾸벅꾸벅 조는 척을 하여 위기를 모면하였다. 지금까지 원소의 도둑 순우경에 대해 탐구해보았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풍성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